제가 2015년도에 부천 온누리를 가서 거기서 4년 반 하고 2019년도 12월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양주 온 지가 한 8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진짜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멋진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네, 오늘 제목이 눌러주세요. 여기를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PPT가 대박입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관성오와 역행입니다. 이 제목이 좀 약간 좀 썰렁하죠? 관성오와 역행. 네, 눌러주시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당구나 골프나 이런 게 구력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앙력으로 여러 한 30년, 25년,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수요일 이 시간에 지키면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앙력 몇 년, 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모든 것이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가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겨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못 받으면 분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고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던가 말던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고 그 다음에 변화도 안 받으면 영적 예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산제물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눌러주시면, 자, 관성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는데 한 5년 지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옛날에 동이 바뀌니까 아파트는 똑같은데 동이 바뀌는데 옛날 동으로 가고 앉았더라고요. 가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가고 앉았는 게 아니라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냥 아주 그냥 오토입니다. 오토. 여러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셨죠? 그러면 또 역행은 뭘까요? 역행은 한번 눌러주시면, 일정한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게 역행 아닙니까? 반대로 가는 거. 이 반대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김환중 작가가 또 눌러주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성이 붙었는지, 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관성 능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관성 능률 눌러주세요. 관성 능률. 지금 보면 회전 속도가 이게 스핀할 때, 이게 피겨 스케이팅 스핀할 때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 우리 김연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와 자동 같다 그런 느낌이 있죠. 수많은 연습 끝에 한번 이게 싹 돌 때 확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막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관성 능률이라고 합니다. 관성 능률. 관성이 붙으면, 관성이 있으면 거기에 능률이 딱 붙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빠르고, 그것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봉 엄마처럼 눈 감고 막 떡을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뽐내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눌러주시면 죄의 관성 능률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관성 능률.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눈치를 보죠. 내가 좀 마음이 좀 껄끄럽고 좀 불편해. 그죠? 근데 죄에 익숙해져.
익숙해져.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죠.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죄의 이런 그런 관성 능률이 붙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해 라는 것이 연결되더라고요. 또 눌러주시면 여러분 이제 장기하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장기하. 어유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장기하가 올해 발표한 곡이 뭔지 아세요? 올해 발표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앞서가지 않아도 이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의 그 이 가치관이 아유 그냥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펴 그냥 상관없지 않은가. 이 사람이 그냥 에너지 같은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이게 피크예요. 안 돼 상관이 있어. 앞서가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굉장히 아주 막 속을 새긴다든지, 네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청년이 되고도 계속해서 집에 있는다든지, 집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다든지, 그냥 캥거루처럼 있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상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앞서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독특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런 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루틴을, 그야말로 여기 루틴인데, 루틴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이렇게 썼던 산문입니다. 산문.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러주시면 싸구려 커피, 이거 아시죠? 네,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어저께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뒤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부럽지 않어, 이게 노래예요. 야, 부럽지 않아?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말도 해요. 너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래요. 그게 노래야. 안 부러워. 부럽지 않아.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해. 뭘 하려고 그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가사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가사가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이것뿐이 안 나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부럽지 않아 하면서 와이어를 달아갖고요. 탁 또 공중에 올라가. 그래서 공중에서 딱 쳐다보면서 야, 이 개미들아, 이런 느낌 같아요. 우리 인간상들한테 이 개미들아 뭘 이렇게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치냐. 니네들이 아무리 뭐 잘난 척해도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럽지 않어.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사람의 작가의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가치관이겠죠. 뭐냐면 자연스러움. 하나는 재미. 어차피 이것들이 자기 음악이나 어떤 책이나 이걸 발표할 때 사람들한테 재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흥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재미없어. 그러면 그냥 덮고 듣지 않을 거니까 재미가 꼭 들어가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세 가지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왔을까요? 왜 장기하를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다가 또 눌러주세요. 자, 이 사람을 보면은 자아와 표현이 일치돼요. 자기하고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일치된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위선을 못 느껴. 자아하고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일치되면 위선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why? why? 속과 겉이 다를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를까?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나는 다르다. 나는 위선을 떠나야 된다. 나는 맨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알아. 우리가 답을 몰라서 여기 왔나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여기 정도 올 정도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답은 알아. 답은 다 써 있어. 어디에? 성경에. 그죠? 근데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미루느냐 뭐 신경 끄느냐, 항상 루틴으로, 이게 그야말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가 그대로 가느냐, 이거의 차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톡까톡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눌러주시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포인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또 눌러주시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4년도에 네팔을 갔다 왔어요. 네팔 아우리치를. 2014년도에 네팔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눌러주세요. 2015년도 또 눌러주시면 2015년도 4월 25일 날에 7.8의 네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네팔을 1년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제가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갔다 오면 더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거기 막 다 그냥 나라가 그냥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걸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안 됐다. 왜냐면 내 일이 아니거든. 내 나라가 아니거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안 됐다. 이런 느낌. 근데 막 그냥 비통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2015년도 4월 26일, 여기 써 있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주일 저녁 8시에 뭐가 나왔냐면 KBS 1의 오늘 미래를 말하다. 오늘 미래를 말하다. 그래서 서빙고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둔촌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집에 가서 이게 8시에, 저녁 8시에 이걸 이제 TV가 켜져 있더라고요. 켜져 있겠죠, 집에 가면. 그래서 보니까 오늘 미래를 말하다. 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토마스 프레이. 토마스 프레이가 누구야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IQ 트리플 라인 소사이어티 회원이에요. 그 뭐냐면 999, 99.9, 100에서 99.9를 빼면 뭐죠? 0.1이잖아요. 0.1. 세계 전체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계 전체 80억의 0.1%에 해당되는 브레인이야. 그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0.1 이렇게 클럽 이게 아니라 99. 트리플 라인 소사이어티라고 자기네끼리 명명을 했나 봐요. 좀 멋있게 거꾸로. 그래서 그 회원이라는 거예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가 지진이 났어요. 네팔 지진보다 하루 전날에 발표했던, 하루 전날이 그 4월 25일인데 그때가 11시에 밤 11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얼마 시간 차이가 없었어요. 그때 지진, 마음의 지진보다 머리의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일자리는 아무리 해봤자, 머리를 짜내봤자 10개뿐이 안 돼. 목사님 할렐루야, 의사님, 변호사님, 우리가 사자. 그 10개 이상 짜면은 20개 정도? 근데 20억 개 말이 돼요? 20억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우리 뭐 먹고 살아? 도대체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종말론로 알고 있지만 이게 종말론 저기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뇌에 지진. 그때서부터 2015년도부터 제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좀 늦었죠. 그래서 또 눌러주시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다음에 4차겠지. 그죠? 여러분 이미 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 이제 많이 어느 정도로 다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AI잖아요.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자율 이렇게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IoT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건 컴퓨터랑 연결된 IT 산업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잠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저도 사실은 내년에 70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랑 동갑인 분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2차 산업혁명 시대야. 사람이야. 나는. 제가 보니까 2차하고 3차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4차 산업혁명? 하여튼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어딜 가면 항상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있어야 되고, 이거 두들겨야 되고, 이거 디지털은 집 할머니가 광고하는 것처럼 웬 디지털 이렇게 되잖아요. 디지털이 아니라 웬 디지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아날로그 세대의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젊은 사람한테 이거 알려줘, 컴퓨터 조금 나가면 좀 알려줘,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조금 4가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냥 속에서 올라와요. 올라와도 내가 모르니까 그냥 참아야 돼. 이런 느낌.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아마도 저와 같은 느낌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눌러주시면.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눌러주시면
공진화는 뭐냐면 한쪽이 인간은 여기 이제 머슬로가 이게 머슬로와 욕망의 단계 5단계의 욕망의 단계가 사실은 이게 1946년에 발표한 그 이론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사용해 먹어요. 모든 심리학과를 가면은 이런 거 아직도 또 배워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난 거의 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이게 대단하구나. 대단하게 머슬로가 이거를 아브라함 머슬로가 이거를 정말 발견했구나. 그걸 느낄 정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꼭대기가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아 실현 욕구와 함께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과학 기술이 올라오는 거죠. 과학 기술이 발전되는 거야. 이것이 서로 효과를 주고 서로 촉진시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공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온다? 지식, 이게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또 손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또 눌러주시면 이게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죠. 쫙 그냥 있다가 직선으로 올라가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보면은 사실은 1890 몇 년도 요 뒤에 요 어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그때 다 나타나요. 사상적인 것들이 그때 나타나. 그래서 190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그것들이 이론화되고 정립화되고 막 찢어지고 난리쳐가지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엔 뭐예요? 난리지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지식이고 그다음에 가로는 이게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저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IT를 뭐 다닌다 그런 산업이나 다닌다 이러면 옛날에는 뭐 6개월, 3개월 그래 지금 한 달이지 않을까? 여기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발명하고 연구하니까 먼저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대박 치냐 쪽박 치냐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장난 아니게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느긋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IT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과학의 기술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여기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예요. 사실은 이게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워. 더 집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져 가지고 더 이게 말이 단절되고 거기다 플러스 이데올로기가 연결돼요. 또 연결되고 뭐 젠더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이들과 같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어떤 그런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나를 그쪽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죠? 눌러주시면 4차 산업혁명 하면 슈밥입니다. 슈밥을 이제 빼놓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1971년. 여러분 1971년 뭐 했어요? 저는 1971년 고3이었어요. 제가 7위 학번이니까 7위 학번 아니지. 대학교 1학년이 헷갈린다. 대학교 1학년인가 어쨌건 제가 7위 학번입니다. 1972학번. 근데 이 사람이 71년도부터 이 짓을 했어. 뭐 이 짓은 뭐 좋은 거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포럼을 가장 다보스라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연례를 합니다. 이게 세계 전체 모든 정치인, 경제인, 유명한 사람, 대통령 이런 사람 다 모여요. 다 모여서 2016년도 다보스 이게 어젠다가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딱 넣어놨어.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뒤져보니까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2011년도 4.0 인더스트리라는 말로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막 일어나. 그래서 공장이 일어나서 막 기계로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라야 돼.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옛날에 뭐 그냥 약간 비속어로 사용했지만 공순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잘라내는 거야. 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로봇가 다 하니까 스마트 공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는 어젠다 이름 뭐냐? 팬데믹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포스트 이거 코로나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똑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뒤틀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슈밥이 뭐라고 그래요? 어딜 가나 리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나 키워드가 뭐냐면 리셋이야. 다시 한번 리셋하자. 제가 어저께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도 키워드가 리셋이더라고요. 리셋. 그래서 리셋에 RESET에서 E를 또 쓱 빼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죠? 사라지더니 레스트. 휴식하자.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가가지고 리셋하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포스트 이 코로나가 이게 다보스 어젠다예요. 이게 팬데믹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눌러주시면 또 눌러주세요.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메타버스. 네, 메타라는 거하고 유니버스하고 합친 거가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26년의 목표를 정부에서 이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첫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대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합니다. 대학이나 또는 어떤 융합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발굴이라든지 한류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막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한동훈도 이게 취임식 할 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안 넣으면 뭐가 안 됩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이거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지금 9위예요, 9위.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이렇게 은퇴를 하고 12월 30일 날 제가 북경을 갔어요. 왜냐하면 북경에 온누리 계신 강보 목사님한테 너무 제가 신세를 많이 줬고 너무 감사해서 땡큐하러 갔습니다. 문두병 이게 고쳐가지고 한 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서 제가 왜 갔겠어요? 감사해서 저 은퇴했습니다. 그냥 말썽 피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제 나이에 은퇴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하러 갔냐? 그분 밥 사러 드리러 갔어요. 밥 사드리러. 근데 우리는 카드보다 현금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그죠? 카드면 다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그죠? 현금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현금이 통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밥을 못 사고 제가 현금을 받고 갔잖아요. 그때 중국 위안화를. 그래도 안 되고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올 때는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통에 넣고 왔지만 어찌됐건 중국의 장난 아니에요.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논문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탑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야매 상담이라고 개더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여러분 다 이렇게 나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이제 이혜영 목사님이 엄청나게 앞서가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이런 것도 가르쳐 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야매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눌러주시면 교회 학교 메타버스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메타버스 아직 안 탄 것 같아 내가 볼 때. 교회 이게 메타버스를 먼저 타는 교회가 있어요. 오륜교회라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하얀 거 링 있나요? 링 보이시나요? 링? 조그만 거? 링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갔다 올까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링 보이죠? 그쪽도 보이죠? 이게 에스더 김인데 이게 접니다. 저희 아반트에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식 하는 거예요. 수료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세상이 그대로 가상에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은 제가 92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었어요. 92년도에 처음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 갔는데 그때 이게 VR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쓰고 안경 쓰고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막 완전히 소리 지르고 막 옆에 사람 꼬집고 때리고 난리치고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때. 그러니까 미국은 장난 아니게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런 데가 놀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굉장히 신나게 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 눌러주시면 강력한 AGI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천재인데 이 사람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나이를 늙지 않게 해서 엄청난 영양제도 많이 먹고 늙지 않으려고 뭐 수단과 방법을 이게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이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싱귤레리티라는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2030년, 2040년, 어떤 사람이 2045년, 어떤 사람이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나왔을 때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죠. 핸드폰 갖고 다 됐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또 나오는데 이거에 우리 아이들이 잠식되는 거죠. 완전히 노예처럼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세대인지. 우리는 그냥 외압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뒤에서 끌려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붙여. 뭐가? 과학과 기술과 뭐 이거 핸드폰과 이 모든 것들, SNS와 이런 것들 막 나를 막 뒤로 해가지고 어딜로 저기 뭐 보낸다? 낭떠러지를 그냥 보내려고 그냥 다 모든 것이 합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 연구팀 보고서 이런 것을 발표하면 이게 나라가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2090년도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997% 이거 말이 돼요? 그럼 0.003%만 제대로 먹고 산다는 얘기야. 여기서 지금 이게 발표한 거는 99.997%가 프레카리아트 이게 계급으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뇌는 AI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AI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이렇게 외국어도 번역해 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누르면 뭐 중국어, 영어, 이태리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전화번호 우리가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누구 때문에 핸드폰 덕분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노예 계급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팀 보고서 때 했고 이것을 이미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가이 스탠딩 교수가 AI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근데 2030년대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개구리야. 미지근 막 그래 아우 얼마나 좋아 뭐 바깥에서 그냥 딱 띡띡띡띡 하면 밥도 싹 되고 막 띡띡띡띡 하면 막 온도도 집도 싹 되고 막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문명의 이기는 정말 최고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개구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미지근한 물에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이 언제냐 2030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눌러주시면 21세기에 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핵심 능력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협력, 소통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이제 OECD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아주 그 이제 잘 사는 나라 OECD 그 국가들이 이것이 네 개의 C, 4C, 네 개의 C가 있는 사람들, 이 C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디 기업을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또 눌러주시면 혁신적 기업의 인재상에 나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창의적 사고, 지식 활용 능력,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이거 지금 4C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쨌건 기업에 가서 일단 직장 생활이나 창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고리지 대학교 들어가는 게 고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를 감당해낼 것인가 그게 궁극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4C를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초점이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원하는 사람이 4C를 가졌다. 그다음 눌러주시면 이게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를 하라는 얘기죠. 생각을 달리 해야지만 창의성이 있다. 이것이 창의성이 모든 기업,
모든 데를 다 살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엄청난 이게 아이폰의 세계 속에 빠져 있잖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SNS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별짓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눌러주시면 한 사람의 창의성이 계속 눌러주세요. 스티브 잡스의 4대 혁명이 일어나요. 눌러주시면 최초의 PCB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 픽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음악 혁명이 제공됐고, 휴대폰 혁명이 제공됐어요. 이 사람이 일찍 죽어서 안타깝지만 최장암으로. 그죠? 이 사람 한 사람의 엄청난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 창의성과 상상력은 진짜 너무나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가 아니라 뒹굴뒹굴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애들이 미치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때가 제일 괴롭지 않나요? 근데 애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상과 상상을 해서 그 공상과 상상 속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를 다 알 거예요.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용서 못해. 용납할 수 없어. 적어도 내 자녀는, 남의 자녀는 용납하지만 내 자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창의성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다? 애미다. 마더가 머더가 된다. 살인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느냐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눌러주시면 21세기는 창의성의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창의성. 그래서 큰 부가가치는 결국 창의성부터 보는데 인간의 창의성은 궁극적 경제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교육 부분은 어떻게 해 좋을지 몰라. 지금 이제 저쪽 이제 그 교육감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우파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죠. 그죠? 이 가치관과 이 모든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달라지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추구 리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장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이 우리 막 5,500만 6천만 명이 되는 해외까지 보면 엄청난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 어떠냐면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또 눌러주시면 중국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지금 뭐 이렇게 했죠. 헤드에.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뇌파. 그래서 알파파가 나오냐 베타파가 나오냐. 그래서 얘가 지금 영어를 한다. 얘가 수학을 한다. 그러면 이 뇌파가 다 측정이 돼. 그래서 얘가 이걸 좋아하는가 얘가 싫어하는가. 그냥 다 어디에 기록된다? 거기 그 데이터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면 얘한테 최적의 교육 환경을 하고 있는 지금 중국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 학교만 하고 있어요. 특정 학교. 이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를 뿌리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뉴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가는 학교도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그 전에 나온 거.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이제는 이게 뭐죠?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경만 쓰면 다 끝나. 안경만 쓰면 이 안경에서 다 모든 게 뭐 다 되는 거예요. 뭐 스크린이 그냥 나오니까. 스크린 나오고 앞을 볼 수 있고 여기 스크린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정보가 다 나타나는 거. 그냥 뇌로 입력도 돼. 뇌로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야, 이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저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어쨌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해서 그동안 10년 만에 이제 그냥 대충 써가지고 이제 그 논문 하나 끝났습니다. 제가 한 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재원을 그냥 하여튼 해서 이제 마쳤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까 4C가 있었잖아요. 4C가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그다음에 협업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컴퓨터 사고력, 호기심 이런 것들도 넣어줬어요. 근데 저는 공감 능력과 창의적 능력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뽑아서 이걸 플러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이런 가설을 써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눌러주시면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적 능력으로 공감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아예 뭐냐, 이게 1996년에 이탈리아 사람이 연구를 했어. 원숭이 갖고 연구했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연구를 해야 알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잖아. 아빠가 뒷짐지면 우리 아이들은 다 뒷짐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보고 입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다 그 5천 년 전 그 이상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걸 이제 명명하는 거지. 뭘 명명하냐? 아, 우리 뇌에는 거울 세포가 있었구나.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울 세포를 뇌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또 부모님한테, 또 우리 자녀한테 전수하며 부모님한테 전수받았던 신앙이 우리 자녀한테 전수되는 게 당연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무릎,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이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암송을 막 시키는 것도 그 플러스가 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것이 그냥 그들의 아이들한테 덮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호모 크레아토, 이거는 뭐예요? 창의적인 인간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들으면 또 뻔한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건 이걸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근데 네 가지 중에, 포시 중에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는 베이스가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과, 이게 의사소통과 협력은 뭐예요? 베이스가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 개를 묶었죠. 두 개를 묶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과 그 다음에 창의적 능력을. 우리는 이걸 개발만 하면 돼. 개발하는 방법은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도와줘야 돼.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굉장히 조금 주목해서, 이 단어를 주목해서 하면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놀이에서부터 등등. 그래서 그 다음 눌러주시면, 제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네 개를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네 개씩 또 다시 이제 만들었어요. 공감 능력은 공감적 경청과 의사소통과 협업과 공동체 놀이.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창의적 능력은 인문학적 사고가 들어가야죠. 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니까. 뭔가 독서를 좀 많이 해야지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적 사고와 독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토론. 저는 이제 옛날부터 하브르타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은 뭐니? 네 생각은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질문을 어디에다 질문을 퍼부었냐면 성경에다 질문을 퍼부었죠. 성경에다 질문을 퍼부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가스페 프로젝트 아시죠? 가스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부천에서는 2년 반 동안 그걸 했었어요. 하브르타 이 클래스를. 그래서 질문과 토론, 그렇게 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도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이것이 창의적 능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지 문제 해결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뭐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 파묻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공감,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도 공감으로 풀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성을 가지고 할 때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사토사람 혁명이죠. 그 다음에 사도는 뭘까?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다음 눌러주시면, 서구의 문명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그걸로 쫙 풀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심플해.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이거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맨날 그 기도하면서 아우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 몰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는 내 맘대로 살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알면서 그냥 까먹고 또 그냥 아까 뭐예요? 죄의 관성에 따라 내 맘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서구 문화가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잖아요. 쭉 눌러주면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냥 배웠던 이거 다 하지 않을까.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거 보면은 뭐 처음부터 헬레니즘부터 쭉 돼가지고 다 막 들었잖아요. 계몽주의에서부터 르네상스에서부터 한 번씩 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한 번씩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막시즘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시즘은 19세기에 나왔어요. 이제 이제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가 막시즘으로 나왔어요. 그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동성애, 지금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뿌리가. 막시즘의 뿌리는 뭐예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 위에는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지. 그거의 뿌리로 올라가면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연결해서 뿌리로 올라가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래 이걸 통해서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그래서 뭐 철학자 뭐 사상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이 계속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 포스트가 뒤에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이것처럼 모더니즘 뒤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신이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보이시나요?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신본주의는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본주의가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근본이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하와의 고백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아들. 주어가 뭐죠? 내가. 주어가 뭐죠? 내가. 근데 여기가 너무 창세기 4장 1절에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그 단어가 유혹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그래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그럼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게 내 아들을 얻었다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죽였어. 그죠? 창세기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시작. 다른 씨가 누구 겁니까? 셋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야. 내가와 하나님께서는 이게 완전히 내가 주어냐 하나님께서가 주어냐. 그거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가 딱 갈라져요. 정확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어. 그래도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근데 내가가 쏙 빠졌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거 아시겠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완전히 다른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니티 선언, 세트리 선언이라고 그래요. 카니티 선언, 세트리 선언. 내가 주장한 건 전부 카니티 선언이야. 가인 세상이야. 가인데 지가 지 생각에 하나님이 내 거를 안 받았어? 말이 돼? 동생 것만 받아? 동생 죽여.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그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지 내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30년, 20년 그래도 이것이 뽑아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많은 욥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야지만 비로소 주님을 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즐겨요. 나를 보면 그렇게 즐겨.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성경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제발. 이 말이야. 그냥 인간이 이스라엘 역사가 왔다 갔다 그냥 막 다 그 똑같은 얘기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답을 다 알아. 그죠? 이렇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1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2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 있어요. 1세대는 60년대에서 80년대 이때 히피 문화 여러분 다 아시죠? 히피 문화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무데나 자고 지 맘대로 살고 프리섹스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야. 카니티 선언.
그다음에 2세대는 이때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판을 중요한 개념으로 해요. 뭐든지 비판. 저거 질서가 있어. 질서를 어떻게 비판해서 저 질서를 깰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생각은 질서 게임을 깨뜨리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절대 웃기지 마. 하나님이 눈에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 저 대학교 가면 거의 다 여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뭐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3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배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퀴어 이론이 퀴어 축제가 나오는 거예요. 퀴어란 뜻이 뭐예요? 특별한, 이상한, 보편적이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특별하죠. 지네끼리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이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 퀴어 이론이야. 퀴어 스승이야. 퀴어 그 축제예요, 이게. 그래서 LGBT라든지 뭐든지 가정을 깨고 성을 깨고 여자와 남자만 있어. 이재호 목사님 계속 그 얘기하시죠 지금. 여자와 남자만 있어. X성이 있지. 캐나다는 벌써 X성이 도장이 찍었어요, 여권에. X성이 있지. 말이 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끝은 항상 뭐가 돼 있어요?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의 끝은 꼭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해체주의. 이제 눌러주세요. 해체주의 계속 눌러주세요. 이에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아.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멋있어. 건물도 멋있어. 저게 삼성이고 막 다 그래요. 현대 뭐 카드고 뭐 삼성물산이고 뭐 이래. 엄청난 그 유명한 그 이제 이게 해체주의 작가가 저렇게 건축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축도 그냥 내 오빠한테 하면 너무 재미없어. 우리가 봐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거 한번 부셔놓은 것 같이 저렇게 해야지 좀 예술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게 해체해야 돼.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으면 눈에 거슬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해체주의 끝은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고 파멸이에요. 말 그대로가 해체니까 해체되는 거야 그냥. 해체되는 거야. 뭐 너무 어려운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옷도 지금 뭐예요? 옷도 장난 아니죠? 옷도 이상하게 해지 눈에 띄지. 옷도 하여튼 찢든지 붙이든지 뭐 다 보이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림도 눈을 하나 빼야 돼. 그림도 제대로 하면 안 돼. 제대로 하면 안 돼. 모든 게 예술, 음악, 모든 게 이게 다 지배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이걸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나 자도 돼. 아무나 프리섹스하면 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리고 예배드리자 다 귀찮아. 그 옛날 얘기 같은 그 무거운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거를 그 남의 나라 역사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돼? 그럼 또 눌러주세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그 전에 나무요. 그 전에 나무 완전히 기독교 해체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해체냐? 그러니까 이게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도 대립될 수밖에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생각도 대립될 수밖에 없고 결국 뭐예요? 신본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고 아주 클리어하죠. 그죠? 내가냐 하나님이냐 카니티냐 세트리냐 가인이냐 셋이냐 그거예요. 모든 게 그거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구조,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 이 모든 게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뭐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세속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이 항상 이혼해야 돼. 버려야 돼. 붙으면 안 돼. 혼밥해야 돼. 끝이야. 귀찮아. 결혼해도 애기 낳는 거 싫어. 왜? 희생하니까. 결국 개하고 고양이를 키워야 돼. 왜냐면 내 말에 절대 복종하잖아. 내 말에 절대 복종. 그리고 나한테 이쁜 짓만 해. 뭐 가끔 물리지만. 얼마나 좋아. 에? 머리 검은 짐승은 두지 말랬다고 뭐 이러면서. 자, 그다음 또 눌러주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싸워야 돼? 기술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 어떤 하나의 이게 있고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 내 생각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너무나 잘 맞아. 둘이 잘 맞아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야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성숙해야 돼요. 더 이것을 보고 얘네들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AI 무서워하지 마. 말하고 인간하고 막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말이 이기죠. 그걸 인간하고 말하고 달리기 하는데 그거를 달리기 하는 인간이 있을까? 말이 이긴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 AI라는 말을 타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끝내주는 말씀이야. AI라는 말을 타면 그래서 AI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이상 저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딸려가지고 지식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이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 팍 들어오시죠? 오해가 갑니까? 이해가 오죠? 내가 중학교 선생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미스 때. 야, 오해가 가냐 이해가 오냐.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다양해. 내 맘대로니까 상대적이야. 그리고 막 움직여.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선과 악이 명확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악이야.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여기 헷갈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헷갈리신 분 계세요? 헷갈리신 분은 이제 권 목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주관적 다 자기가 옳대. 80억 인구가 다 자기가 옳대. 근데 기독교는 뭐야? 절대적 진리 하나님만 오라. only one 하나님만. 인간 다 틀려. 인간 다 죄인이야. 인간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사회 문화 기반 지식이야. 모든 거 과학, 열심히 공부하는 이게 다 기반 지식이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무쌍해. 자아가 막 항상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오늘하고 밤하고 또 달라.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합된 자아가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늘 든든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늘 든든해. 어떤 유형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 난리를 해도 나는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통합된 자아니까. 누구랑?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눌러주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성이 붙었어요. 이게 젠더 이론인 거예요. 이게 젠더 이론. 그래서 여기에 성을 붙으면 젠더 이론이라는 게 다양성, 그러니까 여자 남자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생식기는 남자야. 근데 내 마음은 여자야. 그럼 난 여탕으로 가면 돼. 나 여자 화장실 가. 나 생식기는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혼란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자, 이 세대가 뭐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AGI. 이거는 강력한 인공지능이에요. 이 강력한 인공지능은 자아가 있어.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서로 융합돼가지고 통합되고 융합돼가지고 지가 생각을 해. 인간처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인류의 종말. 여기가 이때가 2030년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특이점, 이게 싱귤레리티하고 얘기를 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살짝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시대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다 혼밥 시대로 사는 거예요. 다 개별화가 다 떨어져.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서로 용납이 안 돼. 너는 너고 난 내가 옳고 너는 얘는 네가 옳고 나는 내가 옳아. 그러니까 자꾸 혼밥 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혼밥 시대가 되니까 계속 부딪혀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사람이 때를 알았대요. 그 베이스가 뭐냐면 헤브론에서 다윗과 합세한 사람들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이 때를 아는 이사갈 지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분명히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명확히 잡혀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눌러주시면 3번이 두 개 써놨어요. 일부러 시작. 이게 관성이에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필링이 들어오십니까? 이게 관성이야. 죄의 관성 능률이 붙었어. 근데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시작. 여러분 놀라면서 시작. 이게 역행이야. 다시 한번 시작. 헉! 어쩌지? 이게 역행. 할렐루야. 필링이 확 들어옵니까? 필이 들어와야 돼. 필이. 똑같이 3번이야. 그래 그게 뭐 어쩌라고. 아유 그래 4차 산업혁명. 아유 얘 뉴스만 틀면 4차 산업혁명 나오더라. 포스트보드 해체주의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해체가 뭐가 된다고? 아유 뭐 그거 어쩌라고. 해체되면 해체되는 거지. 나랑 뭔 상관이야. 어쩌라고. 이게 관성. 어떡하지?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거. 이게 역행. 할렐루야. 이게 역행입니다. 여러분 역행하실 것입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 다 맨날 예배 때 있어서 그냥 막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뭐예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철학사상, 이념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골로새서 2장 8절 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이 모든 이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은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4절 너희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창세기 우리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를 하고 탐스럽게 돼서 그걸 먹었습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 가치관. 내가 카디시 내가. 결말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결말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가족 붕괴, 기독교 붕괴, 도덕 윤리 와해, 성적 문란, 낙태, 성해체.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마귀 시작 같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답은 다 알고 있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눌러주세요. 회개와 거듭남. 그 다음에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맨날 우리가 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 없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래야지만 변화를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눌러주세요. 계속. 진정한 그리스도는 뭔가?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루틴이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잖아요. 루틴이. 그죠? 일상이니까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 그 다음 눌러주세요. 너무 놀랍게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디지털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디지털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유배 갔죠? 바벨론에 유배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유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디지털을 이거 핸드폰을 한시라도 빼놓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썼냐면 데이비드 키드먼하고 마크 메블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그다음 눌러주세요. 그다음 눌러주니까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로서는 유대인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일신만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하나님만 있었어. 느린 속도로 살아. 그다음에 동질성이 있어. 중앙이 통제돼. 누가? 하나님이. 즐겁고 단순해. 우상으로 본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맨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바리새파나 그다음에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교만하거나 거짓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우상이었어. 근데 바벨론에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다신교야. 내가 다 신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인본주의니까. 그죠? 다신론. 가속화된 광적인 속도에 살아. 그 다음에 다양성, 개방적 소스,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복잡해. 근데 제가 쇼크 본 게 뭐냐면 6번째 우상이야.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뭐죠? 시작.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그냥 앞뒤 안 보고 그것만 찾아가면 그게 나의 목표 같아.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눌러주시면
유배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네 가지의 이걸 쓰고 있어요. 뭐 첫 번째 뭐예요? 탕자, 유랑민,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 역동적인 제자들. 이건 뭐냐? 탕자는 교회 왔다가 떠났어. 그다음에 유랑민 여기 저기 다녀. 그냥 오늘은 그냥 기분 꿀고 우리 오늘 비 오니까 그냥 뭐 이걸로 이건 뭐죠? 줌으로 그냥 예배 드리자 유튜브로. 그리고 이제 습관적인 그냥 교회는 와.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는 게 좀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나 빠지면 나를 찾을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데 진짜 역동적인 제자들. 이 네 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 동영상을 2분만 틀을게요. 뭐 이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게 6분짜리니까 꼭 보세요. 7월이면 캄차카반도의 아자바치의 호수에도 산란을 위해 연어들이 찾아온다. 홍연어들로 붉게 물든 강물. 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의 약 20%가 캄차카반도에서 알을 낳는다. 원래 은색이던 연어들은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붉은 혼인색을 띈다. 고향의 산란 장소로 가기 위해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물은 이렇게 흐르고 무슨 봐봐. 다리도 없는데 꼬리로. 느끼시나요 지금? 먼 길을 헤엄쳐온 연어들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은 만만치 않다. 한여름이지만 얼음이 녹아내려 차디찬 강물. 고통스런 대장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도 연어들의 번식 의지를 꺾진 못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연어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연어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물음표입니까? 머리에 정보가 들어왔습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가 관성이죠. 헉 어쩌지? 그러면 나도 연어처럼 할 수 있다. 이게 역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연어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연어가 합니다. 연어가. 그리고 저게 끝에 보면은 장렬하게 다 산란을 3,000마리를 3,000알개를 낳더라고. 알이 3,000개를 낳아요. 장렬하게 죽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역행하려면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